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워드 부동산 박지혜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과연 올해는 나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것인지, 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무주택자를 키워드로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금리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매수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올해 무주택자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인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만이 또 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내 집 마련 타이밍과 전략, 우리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한 해 과연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올 것인가? 우리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 무주택자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사실 우리 대표님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런 자체가 이제 무주택자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짚어주시고 그 타이밍을 같이 좀 잡아주시는 그런 영상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네.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네. 콘텐츠, 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무주택자를 위한 전문가가 없어요. 아,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무주택자를 위한 예를 들어서 콘텐츠라든지 이야기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네. 유주택자고 비싼 집을 사야 거래 수수료도 나오고 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유주택자를 위한 왜 이 시장 정보는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전 생각했고, 네. 그래서 좀 무주택자한테 제가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도 무주택자로서 너무 감동받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무주택자들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대표님과 함께 무주택자들을 위한 시간 우리가 잘 즐기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어떻지? 이렇게 네. 질문할 때 중요한 건 두 가지겠죠. 네. 하나는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가격과 거래량을. 근데 일단 가격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좀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은 상승세가 멈추고 이제 하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오를 건지, 이렇게 변곡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의미 있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크게 증가했다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만 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9천 건 이상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20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예측하건대 한 2천 건 수준일 것 같아요. 9천 건에서 2천 건까지 그렇죠.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변동성은 크지 않은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줄어서 거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서 거래가 줄어든다.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냐면 매물이 감소해서 거래가 줄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파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될 그렇죠. 테니까. 네. 근데 그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크게 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공급이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하락세로 접어드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사실 무주택자에게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망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무주택자 분들한테 유리한 상황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야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적은 돈을 들여서 네, 아파트를 좋은 살 수 가격에.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 가격이라는 건 수요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좀 더 편한 시기가 앞으로 올 거다. 그런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 봐야 할 핵심 지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거래량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값이 되겠는데 그 후에 뭐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은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을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데 어느 때는 정책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렇게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강도가 어떤 게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 요소라고 할까요? 그건 매도 물량이 될 거예요. 매도 물량.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네. 매도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하락폭이 결정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살 사람이 없는데 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면 그럼 집값은 더 떨어지죠. 그렇죠. 네. 반면에 살 사람 없어? 그럼 나 안 팔래. 그러면 네. 사실은 집값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 사람 없어? 그래도 나 안 팔아. 이런 상황인데 그럼 아직은 좀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제 매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다. 네네.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시장에 네, 팔 때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예측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집을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수순은 뭔가요? 그럼 좀 낮춰야죠. 네, 가격이 떨어지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갖고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네. 투자로 갖고 있든지 어쨌든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까 해서 시장에 내놨어요. 네. 근데 최근에 10억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평균적으로 봤더니 5%에서 8%를 높게 내놔요.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된 가격.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5천이나 네. 10억 8천만 원에 내놔요. 그렇겠죠. 처음부터 싸게 내놓은 사람이 그렇죠. 없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내놨는데 사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낮춰야죠. 그렇죠. 이제 그게 호가를 낮추는 건데 뭐냐면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우리 집 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면은 사장님 그거 너무 가격이 비싸서 지금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낮춰볼까요? 이런 식이 이제 하반기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적당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또 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하락하는 거래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짚어주신 포인트 자체가 올해 주택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이제 지방과 이제 서울 수도권 얘기를 나눠서 해주셨는데 서울 수도권 특히 이제 뭐 강남 지역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예외는 없어요. 네. 예외는 없다. 네. 모두 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하락폭이 더 클 수 있어요. 여기서 하락폭이라는 건 뭐냐면 퍼센트는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거예요? 절대 가격.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남은 평균의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이고 강북은 10억 원인데 똑같이 5%가 떨어져도 강북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하락하는 거고 강남은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5%니까 똑같이 떨어진 거네.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가격으로 하면 강남이 훨씬 더 하락폭이 큰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외 없이 모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펼쳐질 수 있을 이미 것이다.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어떤 있는데 신호인가요? 2월 3일에 반포자이가 지난해 최고가보다 4억 원이 하락해서 거래됐어요. 35평이. 네.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강남 아파트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전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크게 하락했던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나요?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2022년과 2021년 초, 2023년 초 이때 뭐냐면 대표적으로 강남의 아파트들이 하락한 걸 보면 평균적으로 30% 이상씩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반포자이가 10억 원이 하락해요. 근데 우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강남 불패를 얘기해요. 아닙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하락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인데 그때하고 좀 다르게 하락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그때는 그렇게 하락한 게 한두 건밖에 없었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락한 건이 4-5건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때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매물이 줄었어요. 네. 이건 되게 당연한 현상인데 네.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팔려고 했는데 막 가격이 빠져요. 네. 그러면은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집값 오를 텐데 내가 왜 이 가격에 팔아? 팔기 싫죠.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여요.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흥미롭게도 매물이 같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예측하는 시장은 뭐냐면 앞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매물이 증가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래도 팔아야 되니까 급한 그쵸. 사람들이 많으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미래가 더 불안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네네. 그죠? 아까 그 과정은 지금만 잘 참아나면 오르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버티면 되니까 매물이 줄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락하는 건 뭐냐면 먼저 파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잘 파는 거 아니야? 빨리 파는 게? 네. 그런 경향을 띌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매도 물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인 거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그만큼 불안해지면 물량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좀 갑자기 괜찮아지고 하면 부동산이 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집값을 제가 전망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공급,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반대가 되면 제 예측은 틀리고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를 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시장에서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에요. 그럼요. 살 수 있는 수요. 살 수 있는. 네. 사고 싶은 수요는 정말 많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막 이렇게 큰 막 유료 부동산 강의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엄청 모여 있어요. 거기다 대해서 딱 첫 마디가 이렇게 합니다. 마이크를 딱 들고 그런 강사분들이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집값이 빠져요? 근데 그럴듯하게 생각해요. 맞아. 이렇게 다 사고 싶은데 어떻게 집값이 빠지냐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건 수요가 아니에요. 사고 싶긴 하죠.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일 뿐이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는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 유효 수요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대출을 계속 해주면 네. 그러면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서 즉 살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은 오르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갑자기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소득 증가가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소득이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죠. 네. 세 번째로 또 유효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산의 교환이 일어날 때. 교환이요?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갈아타기 수요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팔고 조금 더 큰 집으로. 그렇죠. 이런 수요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교환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집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건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결국 대출이 많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해야 돼요. 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당장 뭐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러기엔 힘들죠. 월급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 소득이라고 그래서 물가를 반영한 소득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여서 네. 만만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출을 막 해줘요. 집 사라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오를 수 있겠죠. 그게 2024년도에 이루어진 현상인데 신생아 대출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임계치에 도달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고 제가 볼 때 30, 40대가 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30, 40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부채 비율이 거의 이제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30대만 보면 100%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정부도 이런 거죠. 지금 정부가 여기서 대출을 그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신생아 대출 말씀하셨잖아요. 신생아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더 대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줘요. 그럼 예를 들면 신생아 대출 더 전으로 가게 되면 뭐 결혼 대출? 신혼부부 대출. 그러긴 힘들다.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주변에 보면 신생아 대출이 풀려서 뭐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돼도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신생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대출 그게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러진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수요 측면이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이죠. 그게 공급이거든요.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안 팔아요. 네. 그러면 집값은 오를 수 있겠죠. 오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2025년도에 가장 매도 물량의 어떤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은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이 뭐 개발 정책이라든지 막 이런 정책들이 뭐 세금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막 나오면 집을 안 팔려고 그러겠죠. 네, 그럼 매도 물량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집값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의 어떤 변수 측면에서는 정책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제가 정책을 예측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차기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불확실한 네.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때는 일단 정책의 변화가 없다고 고정해 놓고 그럼 매도 물량은 증가하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할 테니까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집값이 어떻게 안 빠집니까? 이 전망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공급 이제 신규 공급이 아니라 다른 그 공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규 공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규 공급은 뭐 지역별로는 다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2024년 대비해서 15% 정도는 감소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힘든데 어떻게 아파트를 공급합니까? 네. 그죠? 건설사들이 지금 주택 사업을 통해서 손실도 엄청 증가하고 있고 네. 부동산 PF 때문에 뭐 미분양 아파트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PF 때문에 금리도 굉장히 큰 부담을 얻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규 아파트 공급을 준다는 걸 저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건 뭐냐면 공급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값을 그럼 오를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급은 그 공급이 아니다. 그렇죠?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아무리 건설사들이 공급을 증가시켜도 집값은 오를 수 있고 과거에도 보면 아무리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도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유통시장의 집값을 결정하는 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그러니까 유통시장 말고 이 분양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는 거죠. 입주 물량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세 시장은 투자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전세를 두 채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철저하게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조금 감소하면 전세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근데 이런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 이 말씀 근데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세가가 상승하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그런데 그건 엄밀한 그 개념이 필요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려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간다면 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할 거야. 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전세 매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세 매매 비율이요? 예, 무려 거의 8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10억 원이면 2억 원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억이 전세니까. 네. 그래서 80%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충청북도예요. 아, 충청북도요? 예. 좀 근데 생뚱맞은데 근데 왜죠? 왜 충청북도에 집을 투자자들이 안 살까요? 네. 그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높아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를 언제 합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 매매 비율이 낮아질 때나 낮은 지역에 투자자가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면 투자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러면 충청북도 가서 사세요. 근데 아무도 안 사잖아요. 서울 시내만 봐도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하신 강남 지역이 가장 전세 매매 비율이 낮습니다. 왜요? 집값만 올랐거든. 전세 가격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투자자들이 강남에 없겠네. 아닙니다. 가장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단순하면 다 돈 벌었죠. 예? 전세 그냥 오르는 곳 가서 사고 전세 매매율 높은 충북 같은 데 가면 왜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왜 집을 사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싸게 사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돈 적게 들어온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 전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내가 이 전세 주고 사느니 내가 집 사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조금만 더 주면 내가 이 집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거기서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의 전세 보증금이 다 내 돈일 것. 그래야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전세 보증금의 20%가 대출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전세금이 올라간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에만요 거의 140조 원에 넘는 전세 대출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전세도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전이나 6년 전에는 그 얘기가 통했어요. 왜냐면 그 전세 보증금은 다 내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출 좀 보태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세 보증금이 다 대출로 이루어졌어. 대부분 많은 비중이. 근데 어떻게 대출을 받고 집을 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만 과거의 그런 상황만 보고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서 뭐 투자자들이 많아진다.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무주택자분들이 그럼 여보 우리 그냥 돈 보태서 집 삽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사실 그 첫 번째 얘기하신 얘도 빌라 보면은 뭐 전세가율이 80%뭐 이렇게 돼도 뭐 빌라 전세가가 막 그것 때문에 매매가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세 그러니까 역전세 난 것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깡통 전세. 무슨 얘기냐면 집값보다 전세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투자하시지? 왜냐면 한 푼도 안 들이고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높은 전세가를 주고라도 사기 싫은 집도 분명히 있거든요. 높은 전세가 주고 살더라도. 근데 너무 우리가 이 숫자만 보고 그냥 전세 매매 올라가면 투자도 많아지고 갭 투자 많아지고 그건 투자를 모르시는 행위예요. 투자자는 절대 현재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통해서 기준 잡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야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세금이 아무리 낮더라도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는 거예요. 서울의 노후 아파트들이 전세 매매 비율이 가장 낮거든요. 그 집에서 누가 전세를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몸으로 가서 때운다 뭐 이런 얘기도 그쵸? 있잖아요. 매수해서. 그래서 투자할 때는 사실은 훨씬 더 재건축 아파트는 돈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가격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미래 가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란 게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생각보다 전세가가 되게 낮더라고요. 싸죠. 네, 낮죠. 네. 전세 매물이 한 35%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 가치는 높기 때문에 또 매수하려면 가격은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얘기에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야. 그 하나의 얘기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대출에 대한 부담은 뭐 여전히 큰 상황이고 집값이 이제 수도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이 없이는 뭐 당연히 살 수 없는데 그래도 영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집 살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때 이것만은 꼭 지켜라라는 우리 대표님만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은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집값이 높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산 형성도 잘 하실 수 있어요. 대출이 꼭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계획했을 때 대출을 꼭 고려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출을 해서 비싼 집을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대출해서 사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이제 오를 일밖에 없는데 거기서 대출 이렇게 산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출을 잘 이용하실 생각을 하시라. 네. 어떻게 그럼 이제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 자산의 가장 안전한 수준은 40%를 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5억 원을 내가 갖고 있어요. 열심히 한 7, 8년 동안 부부가 열심히 일하셔서 한 5억 원을 가지고 계세요. 순자산. 빚을 빼고. 네. 거기다가 40%를 곱하면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은 7억 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게 가장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집값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7억 원 아파트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주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대출을 잘 활용하시고 4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억 원이 있으면 7억 원을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쵸. 반대로 생각을 해야 그쵸, 되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는 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출 이제 아파트를 사려든지 뭐 차를 사려든지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보태서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산의 40%를 절대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지켜봐야 될 중요한 변수들 또 짚어볼 것들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2025년도에는 공급, 특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어떻게 매물을 내놓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매물의 양을 결정하는 건 2025년도에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적 문제가 또 연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동성을 잘 보시면서 예측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가 좀 느려지기 시작하면 집값을 상승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매물이 쌓이고 호가가 내려가면서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봐야 될 거는 유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관련된 정책이 나오는지 이거를 먼저 지켜보는 그쵸.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서 아파트가 한 1,000만 채 정도 있거든요. 네. 헉, 진짜 많네요. 네. 그 중에서 거의 한 48% 정도가 네.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비중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20%가 1가구 1주택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 채인데도 투자로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거주하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은 부산에 전세를 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크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올해는 매도 물량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번 이제 키워드가 무주택자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잘 하시려면 유주택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어떤 이해요? 유주택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제 내 계획을 세우고 뭐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고민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유주택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집을 어떻게 생각할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면 내가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들고 있다면 투자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만 해요. 사람이 눈에 두 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보고 하나는 세상을 보러. 네, 좋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주택자의 그런 네. 이해하시면서 하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지?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주택자일수록 유주택자의 마음이 되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막 생각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네, 알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부산에 살면서 뭐 서울에 한 채 갖고 있는 그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실제 이제 그런 거를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시기에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똘똘한 채는 항상 있었던 현상이고 한국에서는 유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지 않아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세법상 부동산 세법상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줘요. 1주택자예요. 네, 그래서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년만 살고 지나잖아요. 그럼 비과세예요. 아무리 돈을 막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동산을 쉽게 말해서 투자를 통해서 혹은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1주택자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제도상으로 보면 갈아타기,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대표되는 이런 갈아타기 전략이 가장 유효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새로운 현상처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있었던 현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제도 자체가 바뀌면, 그러니까 이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그래서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직접 거주해야 돼요.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만 주겠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꿔져요. 똘똘한 한 채가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의 세법 구조라든지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런 어떤 한 채 전략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조언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에 대한 혜택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으로 이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렇죠.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집을 내 집 마련하시는데 나 10년 동안 20년 동안 살아야지. 그건 맞는 전략이 아니에요. 사실 평생 살 생각으로 이제 매수를 보통 한다는 이렇게 하죠. 네. 그런데 진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구시고 내 집 마련을 더 좋은 데로 가시려면 사실은요 2년이 지나면 이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측면에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그걸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도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용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활용.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이제 하시는데 꼭 뭐 이렇게 상의하셔서 우리 10년 동안 살 집을 찾읍시다라가 아니라 2년 지나면 이사할 계획으로 찾으시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상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투자에서나 어떤 자산을 보실 때 현명한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선택사항이 많은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택지를 넓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나 2년 만에 이사 가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엄청 많아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 애가 대학 갈 때까지 살아야 돼. 이런 순간 이제 뭐 학군도 봐야죠. 뭐 초품하냐, 병원도 근처냐. 우리 나이 먹어서 병원 있는 거 좋잖아.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부터 병원까지 다 봐야 돼. 그럼 이제 집이 엄청나게 비싸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네, 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 좀 더 유연하게 선택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네. 영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또 중요하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뭐냐면 무주택자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무주택자인데 뭘 이렇게 고민해요? 아무 때나 사면 되지. 아 그거는 너나 그렇게 살아고요. 무주택자분들도 전략적으로 투자자처럼 사고 내 대부분의 재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걸 잘 사서 예를 들어서 돈을 불릴 생각을 해야죠. 왜 아무 때나 사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연결된 말이 뭐냐면 대출 많이 해줄 때 사래요. 아니 아니죠.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이 쌀 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년 전에 그렇게 떨어지는데요. 그때는 무주택자분들이 안 사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근데 작년에 막 와 오르니까 사요. 전 반대가 되셔야 된다. 그리고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들어가셨는데 아이고 저기 사모님 이번에 대출 싸게 해드릴게 비싼 차 사세요. 그럼 삽니까? 안 사죠. 근데 왜 집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방향성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해. 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 우리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 올해 말까지 해서 전반적인 전망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네. 그 이유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의 관심 사항은 이제 수요가 과연 다시 올라올 수 있거나 그건 거래량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준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됐고 기다릴 거는 때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때라는 건 이런 거죠.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떨어져? 4분기야, 뭐 1분기야, 2분기야, 10월이야, 12월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맞춰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 보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뭐 15% 떨어지면 그때 사세요. 10% 떨어지면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혹은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얘기하는 건 제가 감히 말하지만 사기꾼이다. 우리는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조건을 보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10% 떨어져도 10%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해. 그럼 사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10% 떨어졌으니까 얼마 안 떨어졌어. 더 떨어져야 돼. 30%까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30%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안 증가해요?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에 익숙하셨으면 좋겠다. 기회를 잡으시려면. 네. 가격이 아니라 조건을 봐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절대 수준이 아니라 네. 뭐 시점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하락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잘 읽으시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조건은요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조건?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전세 만기가 10월인데 10월에 집값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럼 전 내 집 마련 못 하겠네요? 아니죠. 전세 만기 안 와도 집값 떨어지면 하셔야죠. 지금 집값이 막 1, 2억씩 떨어졌는데 여러분 중개수수료 내고 이사비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게 아까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의 조건을 내 조건에 제발 맞추지 마시라. 근데 너무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자꾸 전세 만기가 2월인데요. 2월엔 집값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3월에 새 계약 하잖아요? 그럼 3월에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죠. 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조건이 아니라 시장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하다. 집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못 막 빚을 내서 잘못 사고 대출을 일으켜서 잘못 사면요 평생 그 짐이 되고
그렇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집 마련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일도 즐거워요. 회사 가는 게. 집에 가는 게 즐거워. 차가 막혀도. 그렇죠. 집값 오르는데 차 막히는 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현명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주택자를 위한 정말 꿀팁들을 대방출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변화할 때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 네. 근데 꼭 하시려면요, 이제 일단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예를 들어서 기다릴 때는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네. 하나는 불안, 그죠? 야 이러다가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기대요. 기대. 네. 기다리는 게 기대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불안을 가지시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불안과 기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계획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해요. 집값 오르면 어떡해? 이러다가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계획이 있으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약속 시간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키가 될 이야기들 오늘 많이 대표님이 해주셨으니까 오늘부로 우리의 불안감이 기대로 이제 바뀌기를 좋습니다. 저희가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